네, 중국의 언어와 문자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기 전에 한어 병음에 대한 소개까지 했었죠. 이거 여러분들이 중국어 배우는 분들은 이걸로 이제 발음을 배운다고 했어요. 발음 모르는 글자를 봤을 때 사실 한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처음 보는 글자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읽지? 할 때 사전을 찾을 때 그럼 뭘로 찾느냐? 바로 이 한어 병음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그 배울 때만 쓰지 않고요. 중국에서 어 해외, 즉 어떤 영어권에 자기들의 이름이나 어떤 브랜드 이름 같은 거를 표기를 할 때 바로 이 한어 병음 표기법의 기초에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올림픽 같은 데 이제 전 세계 선수들이 다 이제 소개가 되는데 중국 선수들 이름 소개될 때 보면 그 로마자로 표기한 거랑 읽는 방법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한어 병음 체계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 배우는 학생들은 좀 알 건데 혹시 아닌 경우 또 뭐 배우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중국 사람들 이름이라든지 브랜드 이름 같은 거를 좀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하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뭐 이거는 이제 중국어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라기보다는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중국어 이 한어 병음에서 로마자 뭐 A, B, C, D, E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알파벳들 다 씁니다. 기본적으로 쓰는데 발음이 다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모음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이 한어 병음 모음 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음입니다. 이게 단독으로 읽을 때는요, 에라고 읽지 않고 으라고 읽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D, E 자, 이런 음절을 표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중국 사람들은 대라고 읽지 않고 더라고 읽습니다. 더. 자, 이게 바로 모음 이를 읽을 때 특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모음, 이중 모음으로 나올 땐 또 A로 읽어요. A로 읽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음 중에서 이 I가 좀 특이하죠. I는 그냥 E라고 읽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D에다가 붙이면, 네, D 맞습니다. D. 그런데, 자, 이런 자음들한테 붙으면요. 자, 이렇게 붙으면, 뭐, G, C 이렇게 읽지 않고요. 네, 이건 이제 자음에서 또 배워야 되지만, 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즈, 츠, 스라는 발음이 나와요. 아이라는 소리가 우리말에 으처럼 읽는구나. 이거는 요런 모음이랑 붙을 때도 요런 자음이랑 붙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즈, 츠, 시, 르 뭐 이런 권설음 발음할 때도 모두 으로 소리가 나죠. 네. 자, 뭐 이 정도가 모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음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아까 뭐 Z 발음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C 발음이요. 중국어에서는 츠 발음으로 납니다. 이런 거 다 특이해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중국어 공부하실 때 배우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X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Q 발음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X 발음은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I를 붙이면 이거 만약에 이 자음들 아니고서는 E로 읽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C라고 읽어요. 즉 X는 우리말의 시옷이랑 비슷한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Q라는 거는 Q는 어떻게 읽을까? 중국 사람은 이거는 치로 읽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자음이 아마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알파벳하고 가장 괴리감이 큰 그런 소리가 아닐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중국어 발음, 이 한어 병음이요. 실제 영어 알파벳 소리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중국어 배울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어 병음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진도로 나아가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책의 118페이지 외래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몰라도 됩니다. 책에 나오는 외래어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얘기는 이 부분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냥 흥미 위주로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중화 사상이 강하다고 해도요. 자, 중화 사상 적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대단하긴 하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과학도 많이 발전했고 농업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해외에 가서 배워올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옛날에 막 통일 국가를 만들고 과학이나 모든 게 발달했던 시기에는 이 중화 사상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굳이 외국에 안 나갔어요. 그냥 불로초 같은 거나 찾으러 다녔죠. 네, 이거 이제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다양한 외국어의 개념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순우리말이 이제 거의 안 남았고 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잖아요. 중국어는 그러면 외래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책에서는 시절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옛날 시기부터 해서 신중국, 건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였다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가장 교류가 많은 지역에서 외래어가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중국의 역사를 또 잘 알아야 되니까 복잡해지겠죠. 자, 아무튼 중화 사상이 있는 민족이고 그 언어지만 외래어가 자, 하지만 의외로 외래어가 많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둘 팩트입니다. 중국어 공부하시다 보면 막 그 사전에 잘 안 나오는 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죠. 한참 막 사전에 찾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외국 사람 이름이에요. 한참 막 공부했는데 뭔지 몰라서 헤맸다가 찾아보니까 외국 무슨 브랜드 이름이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그 외국어의 그런 단어를 그대로 들여와서 소리로 표기하는 그런 로마자를 쓰지 않고 한자를 쓰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해프닝이죠. 외래어가 들어올 때도 한자로 바꿔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 어떤 소리를 따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의미를 따서 외래어를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복잡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요점을 얘기하자면 소리를 비슷한 한자로 바꿔서 들여오는 것을 음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 뜻을 한자로 찾아서 그 뜻에 해당하는 한자로 받아들이는 걸 의역이라고 합니다. 소리 음자, 뜻 의자예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소리를 중하게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고 뜻을 중하게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모두 뭐로 인한 문제점이냐 하면 바로 한자. 네. 한자로 글을 쓰던 그런 글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죠. 우리처럼 표음 문자인 경우는 소리나는 외국어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쓰면 되는데 중국어는 그렇게 하려면 뜻을 생각해야 되나 소리를 생각해야 되나 고민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또 발음이 이 한계가 있어요. 앞서서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어는 가능한 발음의 개수가 40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음절 중심으로밖에 소리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한 논쟁도 많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예가 하나 보일 거예요. 바로 이거죠. 자, 중국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어떻게 부르냐? 중국에 가서 코카콜라를 사 먹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좀 크게 써 볼게요. 가능하다 할 때 가자죠. 그 다음에 입구자, 구. 그 다음 다시 가자. 그 다음 이건 이제 간체자라서 락자예요. 즐거운 락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락. 야, 진짜 중국 사람 진짜 웃긴다. 어떻게 코카콜라를 가락이라고 쓰고서 읽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중국어로 읽으면 좀 비슷해져요. 중국어 발음은 커커커러 이렇습니다. 코카콜라랑 발음이 비슷하죠. 자, 이게 여러분이 딱 눈치채셨겠지만 이거 소리를 따서 외래어를 받아들인 음역이구나. 아까 소리를 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역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뜻도 있습니다. 뜻.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에 맞는다. 네, 입에 맞는다. 그 다음에 가락이라는 뜻은 즐거울만 하다. 뭐 굉장히 즐겁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에도 맞고 즐겁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그런 외래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중국어에서. 자, 이처럼 중국어에 다양한 외래어들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한국만 신조어가 많은 게 아닙니다. 다양한 신조어에 대한 그런 언어적인 특징들도 역시 재밌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로 중국어도 많은 외래어가 있다, 신조어가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성격이 한국어 표음 문자처럼 단순하지 않고 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어의 방언에 대해서 가볼게요. 자, 사투리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제가 앞서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어의 방언이요. 차이가 너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좀 못 알아듣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무슨 말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방언의 차이가 너무 큰 나머지 만약 정말로 이 방언밖에 모르는 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거를 사투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외국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거는 사투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외국어 개념이다. 즉, 이 동네 사람하고 이 동네 사람하고는 언어면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고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정치색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모두 사투리, 방언의 틀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뭐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학문의 전통이니까 인정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중국어는 7대 방언이 있어요. 관방언, 오방언, 객가방언, 민방언, 월방언, 상방언. 역시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크게 중국어의 방언의 종류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느냐라고 하면은 7대 방언. 7가지의 큰 언어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 여기 보세요. 사용 인구로 가장 많은 언어가 바로 관방언이고요. 관방언의 색깔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넓죠. 네, 여기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굉장히 넓은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관방언 계열에 속합니다. 추측하겠지만 보통화, 네, 표준 중국어가 바로 이 관방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뭐 구체적인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되고 7가지의 큰 방언 체계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보통화 얘기가 관방언 기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북경, 베이징 그쪽의 발음을 표준으로 하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 북방어를 기초 방언으로 한다. 이게 아까 관방언 중에서도 아까 굉장히 분포가 넓었었는데 북쪽 지역 사람들 어디요? 네, 북경 가까이에 있는 그 동네를 기준으로 보통화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모범 현대 백화문을 어법의 규범으로 삼는다 이랬어요. 이거는 중국어 공부를 좀 깊게 해보신 분들, 초급 중국어 말고 중급 중국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하다 보면 야, 내가 회화책에서 배운 말하고 뭔가 좀 긴 독해를 하다 보면 이거 문법이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크게 생각해서 문법이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회화체의 문법, 요겁니다. 옛날에는 회화용 말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 이거 반대말은 뭐냐 하면은 서면어입니다. 서면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문어라고 그러죠. 문어체. 어떤 그 서류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말투예요. 근데 이 서면어 문어체는요, 여러분 한문 시간, 우리 고등학교에 한문 배우는 그런 학교도 있을 텐데 옛날에 논어, 맹자 뭐 이런 우리도 사서삼경들 읽고 그랬었는데 그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자 잘 아는 사람들은 중국어 고급 중국어로 가면 금방 적응합니다. 자, 어쨌든 현재 우리가 쓰는 중국어의 기초 문법은 옛날에 백화문이라고 부르는 구어체 말에서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식적인 걸로 하나 알아두세요. 외국 사람들 만다린이라고 중국어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캔토니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서로 다른 방언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만다린 방언은 보통화입니다. 북경 근처의 말. 그게 만다린 중국어예요. 근데 캔토니즈 중국어. 외국에는 이 캔토니즈 중국어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간 중국 어떤 지방 사람들이 쓰는 말이겠죠. 여기 바로 힌트가 나오죠. 광동어입니다. 광동어는 우리가 홍콩 지역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광동어, 캔토니즈예요. 자, 그래서 나 중국어 배웠어 하고서 홍콩에 가서 말을 쓰려고 그러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은 캔토니즈를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미주 지역을 가도요, 이 홍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고 북경 쪽에서 대륙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둘이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만다린을 익숙하게 쓰고 홍콩에서 온 사람들은 캔토니즈를 쓰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점도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문자,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문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우선 중국어 문자 한자라고 그랬어요. 네, 한자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체자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간체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국, 대륙, 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뭘 쓰냐 하면 바로 이 간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자를 배웠으면 옛날에 천자문 배우고 뭐 한자 배우는 책에서 봤던 그 번체자와는 간체자가 달라요. 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에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종 목표는 문맹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간략하게 한자를 만든 그런 모양의 한자예요. 그러니까 획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배우기가 그렇다고 쉽냐 하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자의 획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다고 봐야죠. 학자들이 고안해서 만든 거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한자예요. 자, 그럼 옆에 지도에 보시면 네, 여기가 바로 간체자를 쓰고 있고요. 네, 간체자는 중국이 신중국 이후에 만든 거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하고 나서 만든 거니까 나머지 이런 한자 문화권에 이런 나라들은 모두 뭘 쓰느냐? 번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는 번체자예요. 자, 간체자를 언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네, 아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국 선포. 모택동이 중국을 선포하고 나서예요. 그 다음에 언제냐면 1955년 중국문화개혁위원회. 맞습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간체자를 만들어서 56년 발표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어병음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체자를 만든 이유, 앞서 석인 문맹 퇴치예요. 또 통일입니다. 자, 이거 정치적인 색깔도 있는 거예요. 그 문맹들이 많고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이런 거는 국가를 연합시키는데 저해 요소가 되고 공산당 사상 교육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 간체자 만들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일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간체자라는 게 지금 대륙에 가면 중국 대륙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고 오히려 번체자를 쓰면 안 되는 규정들도 꽤 강합니다. 간판 같은 데다가 번체자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자, 뭐 간체자를 만드는 방법들도 책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 아니고 이런 부분들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이 초서 같은 거는 우리 이따가 문자의 발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초서가 한자의 글자체가 변해오는 과정에서 비교적 후기에 나타나게 되는 글자체인데요. 획을 굉장히 줄여서 썼던 글자체예요. 근데 그 글자체를 기본으로 간체자를 만들었다 이거죠. 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서가 뭐냐 그런 특징들 뒤에서 설명할 때 또 눈여겨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가 간체자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간체자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디서 쓰고 왜 만들었는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어의 전반적인 중국 언어에 대한 소개였고요. 문자로 한번 가보시죠. 문자. 그래,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바로 한자의 역사예요. 이쯤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한자는 누구의 문자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면 간혹 가다가 이제 한국에서 보면 한자의 기원이 뭐 한반도에 있다든 또는 한민족의 한자의 기원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와전이 돼서 중국에 약간 중국의 그런 보수 언론들이 한국을 공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자들의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자유롭게 발표돼야 마땅하죠. 근데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설령 그런 주장을 한국이 했었다고 해도,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했었다고 해도 중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거품 물면서 이러죠. 야,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만들었던 것들을 다 훔쳐가려고 그래. 실제로 막 이런 류의 그 칼럼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의도는 뻔하죠. 중국 사람들한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중국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그런 류의 그런 중국 언론 기사를 보거나 그러면 뭐 같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그래, 그 니네 거야 이러면서요. 사실 한자 한자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 그런 역사물들이 다 출토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한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그런 기록물이죠. 그런 것들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또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한자의 주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작은 그 중국 니네 인정해 줄게 뭐 이 정도로 하시고, 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쓰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우리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중국의 어떤 한자,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걸 학자마다 주장이 다른데,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 기원이 아주 오랜 것을 원하겠죠. 자, 이 대표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설들 중에 대표적인 설에 결승조자설과 창일조자설 이런 게 있는데, 별건 아니에요.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 노끈이잖아요. 노끈을 매듭 지어 가지고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자가 출발했다라는 방식이 결승조자설이에요. 이름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옛날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노끈 이런 거 보세요. 막 이런 모양들 같은 걸 노끈으로 만들잖아요. 이래놓고 이게 의미하는 물건들을 대치시켜서 여기서 한자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창힐, 여기 창힐 조자설. 이 창힐이에요. 이 사람이. 눈이 4개 있죠. 생긴 것도 참. 자,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믿는 어떤 설 중에 하나가 전설의 인물, 한자를 만든 전설 속의 인물을 말합니다. 네. 어디요? 기원전 2500년경. 네. 근데 눈이 4개 있고, 아무튼, 네. 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창일은 전설 속의 인물이다. 그래서 실제 중국의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그럼 여기 실제는 뭐냐? 여기 도문하고 바로 갑골문, 금문 이런 역사적 사료들에서 기록이 발토가 돼요. 출토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이었고요. 도문, 갑골문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먼저 도문이에요. 옛날에 이런 토기들이 출토가 됐는데 언제냐면요. 기원전 4500년경. 그럼 이게 아까 사실은 창일이라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 그런 설보다 더 오래예요. 여기 보시면 도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이게 물건의 모양을 그린 거잖아요. 이거 그림이에요, 사실 그림. 도자기의 그림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뭘로 인정했냐면 그림이지만 나중에 글자가 되는 거의 바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한자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무튼 도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뭐 도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연구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유적들이 최근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억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증거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거죠. 이게 그림인데 이게 글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만약에 다른 쓰임을 썼던 그런 자료들이 계속 많이 발굴이 된다면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 봐, 같은 그림을 여기서도 썼고. 근데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발굴 연구를 더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쨌든 도문이라는 거 그럴듯한 기록물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다. 네. 자, 그다음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제 갑골문이죠. 여러분, 갑골문은 거북이의 등껍질 또는 소뼈, 뼈 조각, 뼈가 크잖아요. 네, 거기 판에다가 글자 같은 걸 새겨서 기록을 남겼었던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갑골문 뜻 알아두세요. 갑, 거북이 껍질, 골, 소뼈, 거기에 쓰여진 문자, 갑골문입니다. 갑골문은요, 옛날에 이제 그 쉽게 해서 주술사라고 그러죠. 그 하늘의 뜻을 뭐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점칠 때 쓰던 방법입니다. 꽤 재밌어요. 이제 여기 설명해 보시면 갑골문은 왕들이 죽은 조상들의 영혼에 물어서 질문을 해서 전쟁, 사냥, 건축, 제사, 날씨, 수학, 생로병사 이거 다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 언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신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점치는 방법이었어요. 어,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그 물리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뭐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거를 불에다 태우면서 그게 태우다 보면은 언제 부풀어 오르다가 탁 쪼개지겠죠. 그럼 쪼개질 때의 어떤 그런 쪼개진 모양을 가지고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자, 어쨌든 점칠 때 쓰던 그런 문자다. 갑골문의 어떤 이런 사진 기록물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문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자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료예요. 네, 다음은 금문. 자, 금문은 쇠금자에서 볼 수가 있듯이 청동기의 유물입니다. 이런 솥처럼 생긴 그림들 있죠. 아까 도문이라고 그런 거는 톡이었어요. 아주 더 옛날 거지만 이거 이제 청동기 시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자 형태의 사료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그 청동기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거푸집에 청동물을 부어서 만들었잖아요. 이거 되게 고급 기술이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갑골문에 비해서. 그래서 갑골문에 비해서 글자의 형태 역시도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도문, 갑골문, 금문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쭉 변해왔던 역사적인 사료들에서 한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문자체다까지는 외우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중국의 한자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서, 즉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의 글자체는요, 오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건데요. 그 글자체의 변천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전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뭐가 연상되세요? 예, 갑골문 글자랑 비슷해요. 뭔가 아직까지 그림의 모양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획도 약간 좀 원시적인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언제 나왔던 문자냐?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전국 통일. 중국의 전국 통일 언제입니까? 바로 진나라. 그죠? 네. 진시 황제 중국을 통일하고서 문자도 통일시킵니다.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뭐 아까 도자기에 쓰여진 그런 글씨처럼 중구난방이었을 거예요. 이 동네 그림이 달랐고 저 동네 그림이 달랐겠죠. 그럼 거기서 발전되어 왔던 한자도 서로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진시 황제가 돈도 많이 들었겠죠. 예, 크게 정책을 펼쳐서 그림 색을 많이 줄이고 구조도 정형화시키고 편방의 위치와 형체 보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중국어는 이제 그 획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부수의 위치라든지 획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틀 안에 각 글자들이 배치가 돼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쓰는 한자들 옆에 원래의 그 초기 당시 전서의 글씨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아주 체계화된 문자예요. 그래서 중국의 언어 통일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진나라 때입니다. 네, 진시황제죠. 최초의 규범화된 글자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역사적으로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진나라 때 처음 글자가 통일됐다. 그게 바로 전서. 자, 그 다음 단계 예서입니다. 자, 예서 글씨체 한번 사진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지금 한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그래서 곡선을 탈피하고 직선의 부호적인 성격을 지닌 서체로 현재의 한자체와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오늘날 한자가 직선의 획이 줄을 이루는 사각형 모양의 틀에 맞추는 것, 바로 예서에서부터 유래됐다. 자, 우리 앞서서 전서 보시면 아직까지 그림의 모양이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림의 어떤 그런 곡선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었지만 예서부터 직선의 획을 이용해서 오늘날 한자의 틀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다음요, 초서입니다. 초서 기억나세요? 앞서서 간체자 획수를 굉장히 줄인 글자였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초서에 기초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 예서 같은 것도 기억하죠. 글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획수를 연결해서, 즉 흘려쓰기죠. 자, 지금 이제 획이 연결되다 보니까 빨리 쓸 수 있고 획수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초서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글자체가 나옵니다. 한자 서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내공이 깊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아까 전서, 예서, 초서 순서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 해서입니다. 해서라고 보니까 예서와 기본적으로 같다. 초서 전에 예서였는데요. 자, 그랬는데 예서는 삐침이 있었는데 해서는 단정하게 정돈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재밌죠. 이거 어떤 문자도 많은 혁명을 거치는데 혁명이라는 게 정반 합의 원리에 의해서 역사는 변하죠. 문자 역시도 이때는 막 흘려 썼다가 그 다음 세대는 우리 단정해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반합의 그런 변화를 거치고 있어요. 아무튼 단정한 서체 해서이고요. 이 해서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글씨 잘 쓴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글씨 또박또박 잘 쓴다고 하는 그런 한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한자 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에 입력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연상시키는 궁서체랑 비슷한 그런 한자체를
바로 해서라고 합니다. 네, 순서는 초서 다음이다 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행서. 자, 이거는 해서랑 초서의 중간. 자, 여러분, 아까 해서는 단정이었죠. 그 다음 초서는 흘려쓰기죠. 자, 이거 합쳤어요. 중간 형태. 그래서 이거 행초라고 부르기도 해요. 순서상으로 해서 다음에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는 행서라는 이름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화 과정 중에 이제 드디어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행서. 자, 그럼 이제 글씨 쓴 거 한번 사진 보세요. 아까 앞서서 바로 앞에서 봤던 해서보다는 확실히 흐트러졌죠. 네. 초서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흘렸었어요. 역시 문자의 변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계속 변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발전 과정들, 뭐 갑골문, 급문 이런 거는 원시 단계.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전서, 예서, 초서, 해서, 행서, 네, 이런 순서로 변해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어떤 한자의 실제 말맞자의 실제 예들까지 같이 보면서 익혀두시면 참 좋을 텐데 그건 또 제가 너무 요구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이 표는 참고로 봐주시고 여기 나오는 요 순서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네, 자, 한자를 형성하는 과정. 아마 뭐 한자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서의 원리다. 한자가 여러분 기억나실 뭐 상형도 있고 지사도 있고 회의도 있고 형성자도 있고 또 전주도 있고 가자. 여기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육서예요. 예, 육서가 다른 뜻이 아니라 6가지 글씨 만드는 법이에요. 육서. 자, 이 중에 4가지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은 만드는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전주, 가차는요, 원래 있던 요 4가지를 갖다가 뜻을 바꿔 쓴다든지, 뭐 소리를 빌려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을 변형을 준 겁니다. 자, 이걸 다 합쳐서 육서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걸 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 기억 못 하시죠. 네. 하지만 알아두실 건요. 한자는 어느 날 아침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6가지의 복잡한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 각각에 대한 소개들이 이제 쭉 이어져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많이 되었죠.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이 나머지 부분들, 뭐 상형 문자는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 지사자는 어떻게 만들고, 회의자는 어떻게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의 예들과 함께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수업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에 모두 다 못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책에서 자습을 통해서 이 육서의 한자 제작 원리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 이번 주 과제는 이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수업 내용 중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뒷부분 교재의 남은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과제를 잘 마무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